네, 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문학기초 수사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유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비유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쓸 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뭐 말을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꼭 글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수사법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무엇? 바로 죄송합니다. 비유법이죠. 자, 비유법이라고 하는 거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우선 개념을 보시면, 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그것을 이제 이론적인 어휘로 봤을 때는 원관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원관념을 어디다가 보조관념에다가 뭐 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표현법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대상이 갖고 있는 유사성, 비슷한 점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시를 하나 들었었죠. 바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하고 호수의 어떤 성? 유사성이 있어서 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유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바로 비유법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네,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법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직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자, 비유법 분석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유법은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내 마음 알지? 내 마음이 그거랑 비슷한데 그냥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신다면 비유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비유법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먼저 자, 글의 문맥이란 걸 파악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맥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화자가 처한 상황. 네, 지난 시간에는 그대 노 저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땠어요? 어떤 사람을 짝사랑하는 상태였었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왔다? 오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주기를 바라는, 그죠? 오기를 바라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자,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인들은 다 그렇게 이제 독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이란 걸 해요. 설정. 뭐 화자에 대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독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이제 원관념이 되겠죠. 자, 그 원관념을 딱 제시를 한단 말이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뭐였었죠? 바로 내 마음. 이것이 이제 원관념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보조관념 뭐였었죠? 바로 호수요. 호수죠, 호수요가 아니라. 자, 호수에다 빗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봤다시피 어떻게 호수라는 것이 잔잔하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물냄새도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짝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하고 관련이 깊은 게 뭐냐 봤더니 크고 넓고 잔잔하고 이제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대가 노를 저어 오기만 하면 나는 그대로 당신이 오는 그 소리, 그 느낌, 그리고 그 움직임, 아주 작은 것까지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때?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 큰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원관념의 속성, 뭐 보조관념의 속성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속성은 그럼 뭐냐? 바로 이거예요. 대상의 정의죠, 정의. 우선 자, 대상의 정의. 자, 예를 들어서 그 호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호수 같은 경우는 정의가 뭐예요? 호수.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자, 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담수. 그러니까 짠 물이 아니죠. 바닷물이 아닌 물인데. 자, 그리고 연못과는 다르게 어때요? 크기가, 넓이가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조용하다 이거죠, 그죠? 네. 자, 그런 곳이 바로 이제 호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공으로 만든 호수도 있긴 있죠, 그죠? 근데 뭐 대부분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거대하게 모여 있는 상태, 이거를 이제 호수라고 하죠.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바로 5가지 감각. 어떤 거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후각적인 거, 그 다음에 미각적인 것, 그리고 청각적인 것, 소리죠. 그리고 촉각적인 것. 자, 이렇게 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멋없다, 그죠? 잔잔하다, 예, 이런 거 있었고, 청각은 뭐 조용하다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후각으로 봤을 때는 따로 뭐 호수 냄새는 없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촉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차다 이제 이런 거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미각은 호수 맛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호수 맛.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짝사랑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인데, 예, 그 사람 마음하고 예, 호수하고 비슷한 점이 뭘까 봤더니 와, 넓어, 그리고 조용해. 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노를 저어올 때 바로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다 정리할게요. 자, 문맥을 먼저 파악을 해주고요. 즉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원관념의 속성이 뭐냐? 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은 지금 감정 상태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감정 상태. 그리고 근데 그게 호수래. 그럼 호수의 속성 어떤 거? 이렇게 짜지 않은 물, 그죠? 짜지 않은 물이, 바닷물이 아닌 물이 거대하게 모여 있는 상태. 자, 이게 정의였고, 오감으로 봤을 때는 넓고 조용하다, 예, 또 잔잔하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는 어떻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당신이 올 때는 무조건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그러지 말고 다 그냥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써주면 안 돼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자, 그러나 시라는 것이 이 압축미라는 것도 있고 뭐 함축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있는 대로 다 써주면 이제 그거는 시라고 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뭐 묶어놓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화자가 묶어놓으면 독자가 와서 그거를 풀어보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바로 이제 시 감상 또는 뭐 시 읽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막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괜히 막 노여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대로 문맥, 그 다음에 원관념의 속성, 그 다음에 보조관념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시인이 왜 이 소재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짠. 자, 이번에는 이제 비유법의 종류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메뉴죠. 자, 비유법 종류.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텐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선 뭐가 있냐? 그 유명한 뭐 지규가 있죠, 지규. 네. 자, 지규가 뭔 뜻인가 봤더니, 알다시피 어떻게? 직접 비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직접 비유. 그럼 직접 비유가 뭐냐?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표지를 사용하는 비유. 표지? 자, 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길 가다가 표지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압구정동 가는 길이다, 대치동 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이거 알려주는 게 이제 표지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표지라고 하는데, 자, 이 지규라고 하는 애는 그런 표지판이 무조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장이 비유 문장이구나라는 것을 대놓고 알려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장은 딱 읽었을 때 바로 이 지금 문장이 비유 문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정의를 더 읽어볼게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할 때 특정 표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특정 표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자, 여기 예를 보세요. 자, 토끼 같은 자식들. 토끼 같은 새끼들이 아닙니다. 토끼 같은 자식들, 그죠? 또 감독관인 양 행세했다. 또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다. 자, 이렇게 같은이랄지 인양, 듯한, 듯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직접 비유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장이 비유를 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거를 알려주는 표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좀 전에 배웠던 대로 토끼 같은 자식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토끼 같은 자식들 도대체 어떤 거야? 막 얄미운 건가? 아닌가? 귀엽고 조그만 건가? 자, 여러분들 토끼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사진을 뽑아왔어요. 저작권이 따로 없는 사진입니다. 짠, 아우, 자, 토끼가 있어요, 그죠? 네, 한번 속성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은 그 토끼는 포유류죠, 그죠? 우리랑 비슷하게 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봐봐, 머리가 이제 머리 사이즈가 어때요? 머리 사이즈가 상당히 작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귀엽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귀는 어때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이렇게 둥글스름한 면이 있어서 아주 그냥 귀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도 봐요. 눈도 그냥 막 흰자도 안 보이게 다 까맣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무슨 치타나 무슨 늑대같이 그렇게 거대한 것도 아니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다음 그림 볼까요? 짠. 자, 요번에 보니까 어때요? 토끼가 두 마리가 있는데 역시 이제 아주 자그마한 귀, 그렇죠? 여기도 그 다음에 막 이 입 좀 보세요. 막 입술이 너무 크거나 막 입이 너무 크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주 작습니다. 그 다음에 털도 이렇게 이쁘게 나 있어서 마치 보슬보슬하게 생겼죠, 그죠? 막 만져보고 싶게 생겼고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자식들은 어떨까? 자식들, 이 자식들. 자, 이 자식들은 야 이 자식아 할 때 그 자식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자기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자손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애기니까 얼마나 이뻐요.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토끼의 모습, 막 조그맣고 막 만지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하고 본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을 볼 때의 그 느낌, 그 느낌이 아주 어떻다? 비슷하더라. 자, 그래서 그렇게 토끼 같은 자식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주 그 예쁜 자식들을 말하는구나 하는 이런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밑에 거 볼까요? 감독관인 양 행세했다. 감독관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니까 이건 감독관이 아니야? 감독관이 원래는 아닌 거죠. 자, 원래 아닌데 마치 자기가 뭐처럼 감독관인 것처럼 그러면 이제 가짜 감독관이네, 그죠? 그러면 이제 권위도 없는데 권위가 있는 척하는 거지, 그지? 왜냐면 감독관이라는 것의 속성이 뭐야?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나 못하나 이거 지켜보는 사람이 감독관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마치 뭐처럼 감독을 하는 것처럼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행동도 막 제약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독관인 양 행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그 사람의 속성이 있는데 마치 그 사람의 속성이 마치 뭐처럼 감독관의 행세와 상당히 유사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사성. 빠밤. 자, 그 다음 또
하늘을 날 듯한 기분. 여러분들 막 대학 입시에 막 합격을 했어. 그러면은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재수를 했는데 뭐 재수를 하고서는 학교에 붙었더니 더 좋더라고요. 그죠? 그렇다고 재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때? 하늘을 날아봤어요, 여러분? 그 날개가 좀 있으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기분이 막 하늘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왜? 하늘을 난다는 건 뭐예요? 지상에서 테이크 오프해서 저기 그 공중 반공중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사람한테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 바로 기분이 그렇다. 머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예, 기분밖에 없더라. 팔도 있어요? 자, 팔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마치 그 기분이 자기 정서가 굉장히 밝고 경쾌해져서 아까보다 기분이 훨씬 좋은 상태가 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비유법의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법, 직접 비유법, 직유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표지를 사용하고요. 사람들 독자들한테 자, 여기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 비유를 좀 분석해 봐라. 여기에 원관념이 있고 저기에 보조관념이 있으니 한번 내가 의도한 비유를 좀 생각해 봐라. 이런 뜻에서 만든 비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은유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